여러분, 전성기 시절에 나폴레옹이 영국과의 전쟁 자금을 영국은행에 맡겼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하지만 19세기 초 유럽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이 얽힌 한 장면 속에서 이런 역설적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1800년대 초 유럽은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유럽 전역에서 영향력을 넓혀갔고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영국만은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해상 패권을 준 채 대륙의 모든 경쟁국을 차례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대륙 한복판에 루이지애나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214만 평방킬로미터, 오늘날 미국 본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하지만 이 거대한 땅은 나폴레옹에게 짐이자 부담이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이미 영국 해군에 밀려 대서양을 장악할 힘이 없었고 유럽 대륙의 전쟁에 모든 병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저 먼 식민지를 지킬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게다가 1802년부터 영국과의 전면전이 다시 불가피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결정을 내립니다. 차라리 루이지애나를 팔아 전쟁 자금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죠. 매수자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미시시피강 서쪽 영토 확장을 꿈꾸고 있었고 루이지애나는 그 이상적인 목표였습니다. 거래는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1803년 4월 프랑스는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에 미국에 매각합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 확장이었고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2,500억 원 이상의 거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지불한 돈은 대부분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 번에 그 거액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영국의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국채를 발행했고 프랑스는 그 채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은 곧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전쟁이 코앞인데 나폴레옹에게는 즉시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선택한 방법이 바로 런던 금융가를 통한 현금화였습니다. 런던은 당시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돈이 된다면 거래를 마다하지 않는 곳이었죠. 프랑스의 숙적 영국이라 해도 금융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런던의 바클레이 은행과 베어링스 은행이 이 거래를 맡았고 나폴레옹이 받은 미국 국채는 런던을 거쳐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프랑스 황제가 영국과 싸우기 위해 마련한 전쟁 자금이 그 적국의 은행, 금고에 먼저 들어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은행가들은 막대한 수수료와 이자를 챙겼고 나폴레옹은 급히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쟁과 금융이 얼마나 기묘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단기간에 수만 정의 머스킷, 소총과 수백 문의 대포, 대량의 군복과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흐름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는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바다의 패권은 완전히 영국의 손으로 넘어갔고 나폴레옹의 해상 전략은 무너졌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해전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해상 봉쇄를 더욱 강화했고 프랑스는 대륙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내려 영국과의 무역을 전면 차단하려 했지만 이 정책은 오히려 유럽 경제 전반을 불황으로 몰아넣었고 러시아를 비롯한 동맹국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봉쇄령을 어기자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이 원정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60만 대군이 혹한과 굶주림, 전투로 거의 전멸했고 프랑스군의 전력은 치명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유럽연합군의 반격을 받습니다. 1814년 파리는 함락되고 그는
엘바 섬으로 유배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15년 극적인 탈출로 프랑스로 돌아와 백일 찬하를 시작하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웰링턴 장군과 연합군에 패하며 최종적으로 몰락합니다. 이번엔 대서양 한가운데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821년 그곳에서 5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루이지애나 매각은 프랑스의 재정난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전략적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의 일부는 영국 금융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은 이 거래로 대륙 확장의 초석을 마련했고, 영국은 해상 패권을 굳혔으며, 나폴레옹은 결국 유럽의 패자로 군림하던 자리에서 외딴 섬의 유배자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전쟁 중이라도 국제금융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실. 둘째, 거대한 정치군사 전략 뒤에는 반드시 돈의 흐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한 번의 결단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또 다른 나라의 운명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루이지애나 매각을 미국의 영토 확장 이야기로만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적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나폴레옹의 냉혹한 선택과 돈 앞에서는 국경도 이념도 허물어지는 국제금융의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목숨을 건 전쟁을 앞두고 적국 은행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폴레옹은 그렇게 했고 역사는 그 장면을 영원히 기록했습니다. 역사 뒷이야기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